안녕하세요. 낙서인간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아잔 브람이 쓴 놓아버리기입니다. 아잔 브람은 전에 소개드린 것처럼 런던에서 태어나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론 물리학을 전공하다가 출가해서 스님이 된 분인데요. 명상과 통찰에 대해서 불교 신자가 아닌 저 같은 사람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세계적으로 매우 인기가 많은 분입니다. 오늘 읽을 책 놓아버리기는 내면의 평화에 이르기 위해 복잡한 바깥 세계를 어떻게 놓아버릴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명상이란 결국 나 자신과 사물,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잔 브람은 진실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야말로 깊은 통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아잔 브람이 말하는 깊은 통찰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그 깊은 통찰에 이를 수 있는지 설명해 놓은 대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통찰의 본질. 통찰은 흔합니다. 그러나 깊은 통찰은 드뭅니다. 통찰은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깊은 통찰은 위협적이고 때로는 두렵습니다. 통찰은 개인의 성격에 약간의 영향만 미칩니다. 그러나 깊은 통찰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두 스님이 바람 속에 나부끼는 깃발을 두고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스님은 깃발이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스님은 바람이 움직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선사에게 갔습니다. 선사는 둘 다 틀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움직인 것이니라. 그런 후 상좌부의 숲속 수행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세 사람 모두 핵심을 놓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대들 입을 놀린 게 문제였소. 이것은 통찰입니다. 제가 아는 한 스님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신자일 때 그는 성적인 오르가즘보다 더한 깊고 오래 지속된 강력한 지복을 수행해서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몸은 사라졌고 모든 것이 고요하게 멈췄습니다. 이러한 평범치 않은 경험은 행복에 대해 그가 이전에 가졌던 이해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것을 뒤집어 버렸고 그의 삶 전체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는 남은 생애 동안 스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깊은 통찰입니다. 완벽한 지혜, 진실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경전에서 완벽한 지혜 또는 깊은 통찰은 진실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으로 흔히 불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찰을 가졌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있는 그대로 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 동의하는 경우를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종교들이 존재하고 각각의 종교 안에 수많은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은 진실로 있는 그대로 보지만 다른 이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합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가 없는 이들만이 진실로 있는 그대로 본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왜 통찰은 많은 논쟁을 일으킬까요? 문제는 정말로 진실로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들이 매우 적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찰로, 진실로 여깁니다. 주의하십시오. 알아차리고 있을 때조차도 감각에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들도록 이미 걸러지고 씻기고 장식된 것입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제 도반 스님은 머리 뒤쪽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이 부상으로 뇌의 일부가 파괴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장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틀렸습니다. 그의 시력은 완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 주가 지난 후 그가 친구 몇 명과 야구 경기를 할 때였습니다. 타자가 그가 있는 방향으로 공을 하늘 높이 쳐 올렸습니다.
공을 쉽게 잡으려고 눈으로 공의 궤도를 따라가며 이동했을 때 공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공이 우주에서 사라졌습니다. 몇 초 후, 공은 그 궤도에서 좀 더 진행된 지점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에게 사각지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각지대의 문제는 이것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각 영역에 구멍이 있어도 마음은 거기에 당연히 있으리라 여기는 것으로 그 구멍을 메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의 이런 작용을 볼 수 없습니다. 알아차리며 지켜볼 때조차도 우리의 경험들은 항상 진실로 있는 그대로는 아닙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사각지대의 존재를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욕망에 유혹당하거나 분노로 불탈 때마다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에 빠져 있을 때 그는 상대방의 결점을 볼 수 없습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새로운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내 딸을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척 자연스러운 일이네. 왜냐하면 자네는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이지. 하지만 한두 해가 지나면 내 딸의 결점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네. 그때는 항상 이걸 기억하게. 애초에 내 딸에게 그런 결점이 없었다면 자네보다 훨씬 나은 사람과 결혼했을 것이란 사실을. 욕망 또는 바라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실제를 우리 구미에 맞게 왜곡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화가 났을 때는 세상에서, 배우자에게서, 그리고 개에게서조차 결점들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를 걷어찹니다. 자신의 괴로움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이 진실로 있는 그대로입니다. 불쌍한 개를 포함해서. 화난 상태에서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화를 일시적 정신 이상의 상태로 봅니다. 이것은 위험한 질병입니다. 이때 우리는 진실로 있는 그대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견해들은 왜곡되었습니다. 아마도 자존심은 지혜를 오염시키는 가장 보이지 않고 음험한 힘일 것입니다. 우리는 견해를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견해를 바꾸는 것,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은 자아에 대한 관념을 흔히 위협합니다. 그 증거들을 부정하고 마음속의 사각지대를 더 키우는 것이 한결 쉬워지고 더욱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자각하는 인식 속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뿐입니다. 실로, 진실로 있는 그대로를 보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소중한 견해들을 놓아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을 보는 것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관념, 즉 자아라는 견해를 놓아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실로 있는 그대로 보고 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깊은 통찰과 미혹의 차이점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5가지 장애들이 가라앉았을 때만 진실로 있는 그대로 보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5가지 장애, 그리고 깊은 통찰. 5가지 장애는 진실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막습니다. 5가지 장애를 열거해 보겠습니다. 감각적 욕망, 악의, 나태와 혼침, 들뜸과 후회, 의심. 감각적 욕망은 진실을 우리의 구미에 맞게 왜곡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10대 초반에 첫 맥주잔을 들이켰을 때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역겨운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속했던 남성사회에서는 맥주를 거의 숭배하다시피 했고 모든 축하연에서는 필수적으로 맥주잔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맥주의 맛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맥주의 맛이 변한 것이 아니라
맛에 대한 저의 인식이 제가 원했던 것에 맞게 바뀐 것이었습니다. 진실이 욕망에 의해 왜곡되었습니다. 섹스도 이와 유사합니다. 사회적으로 조건지어진 교미에 대한 호르몬적 갈망이 원래의 경험을 비틀어 섹스를 즐겁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성적인 즐거움이 진실로 있는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욕망이 그것을 그렇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일까요? 아난다 존자는 왕기사 존자에게 말했습니다. 정욕은 인식의 전도일 뿐이다. 두 번째 장애인 악의는 부정의 막후에 있는 힘입니다. 우리는 늙음, 병듦, 그리고 죽음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부정합니다. 우리는 이 몸의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보기를 거부합니다. 그 대신 거짓을 고수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는 생각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라는 환상 속에 삽니다. 우리는 잘못되었다고 증명되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도록 사실들을 조작합니다. 요컨대 진실은 대개 우리의 구미에 맞지 않아서 무의식 중에 이것을 그냥 막아버립니다. 악의는 진실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막는 주요한 장애입니다. 나태와 혼침은 몸의 무기력과 마음의 흐릿함입니다. 이것은 마치 명확한 것이 하나도 없는 어둠 속에서 걷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여자친구가 슈퍼모델처럼 보이거나 남자친구가 멋진 축구선수처럼 보일 때는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밤중입니다. 서로의 여드름이 확실히 보이는 대낮에 데이트를 했다면 그리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밤은 사물의 진실을 왜곡합니다. 마찬가지로 나태와 혼침의 흐릿한 불빛은 진실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왜곡합니다. 들뜸과 후회는 완전하게 진실로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빨리 움직일 때는 인식에 도달하는 정보가 불완전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절은 고속도로에서 2km 정도 떨어진 언덕 정상에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차로만 그 언덕을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는 그 가파른 도로를 걸어서 오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걸으면서 저는 잘 안다고 생각했던 언덕의 비탈과 계곡이 제가 이전에 봤던 어떤 것과도 다르게 보인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 풍경은 더 아름답게 보였을 뿐 아니라 더욱 풍부한 색상과 세세한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런 후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다시 변했습니다. 움직이지 않자 그 광경은 더욱더 눈부시게 아름다워졌습니다. 저는 이전에 놓쳤던 절묘한 특징들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너무 명확하고 너무 충만하며 그리고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움직이는 차의 창문을 통해 바라보면 눈은 창문 너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의 단편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망막에 부딪히는 빛은 다음 이미지가 자리 잡기 전에 완전한 영상을 형성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합니다. 걷고 있으면 시각은 특징들을 잡아낼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멈춰서면 시각은 경이로운 계곡의 모든 풍부한 아름다움을 알 수 있는 완전한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오직 움직임을 멈췄을 때만 저는 언덕 비탈에 담겨 있는 모든 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마음이 고요히 멈췄을 때만 실제로 있는 그대로의 모든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의심을 부처님께서는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나 지도가 없이 사막에서 길을 잃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의심은 수행자가 어디를 봐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봐야 할지를 전혀 알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실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막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길을 가리키기 위해 법이라고 부르는 지도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후대를 위해 경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과 같은 책들은 사막에 더 많은 이정표를 더함으로써 경전의 메시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컨대 5가지 장애는 미혹의 홍보 담당자입니다. 이것은 진실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막습니다. 그 대신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구미에 맞고 도전적이지 않은 것을 인식에 제공합니다. 더구나 이러한 5가지 장애의 작업은 막후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5가지 장애의 조작을 대부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미혹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5가지 장애가 작용하고 있을 때는 알아차림의 대상이 진실로 있는 그대로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통찰을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5가지 장애가 한동안 눌렸을 때입니다. 따라서 모든 의미 있는 통찰에, 특히 깊은 통찰의 필수 조건은 긴 시간 동안 5가지 장애가 버려지는 것입니다. 근접 삼매, 선정의 바로 이웃. 5가지 장애는 선정을 통해 버려집니다. 선정을 경험하는 동안에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선정은 매우 고요하게 멈춘 상태입니다. 따라서 숙고의 정신적 활동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 경험은 거기에서 나온 후 긴 시간 동안 5가지 장애를 완전히 눌러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깊은 통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선정에서 나온 직후의 수행 상태를 근접 삼매라고 부릅니다. 선정의 바로 이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상태에서 5가지 장애는 몇 시간 또는 그보다 더 오랫동안 완전히 활동을 멈춥니다. 알아차림은 엄청나게 강력하고 쉽게 초점이 맞춰지며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력화된 5가지 장애가 눌렸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부처님께서 마음이 청정해지고 밝고 오점 없고 불완전함이 제거되고 부드럽고 다루기 쉽고 안정되고 평온함에 도달했다고 하신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깊은 통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초선정에 들어가기 직전의 시간도 역시 근접 삼매입니다. 이 시간에도 수행자는 초선정에 바로 이웃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아름답고 고요하게 멈춰있는 니미따에 애쓰지 않고 긴 시간 동안 머물 수 있는 능력으로 대개 경험됩니다. 여기서도 5가지 장애가 눌립니다. 하지만 선정 이후에 나타나는 것과 비교할 때 선정 이전의 근접 삼매는 불안정하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때 5가지 장애는 쉽게 다시 몰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들이 방금 전에 그리고 가볍게만 눌렸기 때문입니다. 수행자가 이때 법에 대해 숙고한다면 근접 삼매는 사라지고 5가지 장애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이때 법을 숙고하는 것은 장애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경전에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날라끼빠나 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행자가 아직 초선정 또는 그보다 높은 선정을 성취하지 못하는 한 불만족과 피로와 더불어 5가지 장애가 그의 마음에 침입해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행자가 최소한 초선정을 성취하면 5가지 장애, 불만족, 피로는 그의 마음에 침입하지도 남지도 않을 것입니다. 깊은 통찰을 얻기 위해서는 5가지 장애를 억누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선정도 역시 필수적입니다. 2명의 사자에 관한 이야기. 선정이 깊은 통찰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부처님께서는 2명의 사자에 대한 비유를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비유를 부연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황제는 그의 아들에게 통치의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에게 직접적인 경험을 주기 위해 그는 왕자를 제국의 영토 바로 안에 있는 작은 나라의 총독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왕의 모든 권한을 주고 통치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보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그 나라로부터 유력한 시민들의 대표단이 황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왕자가 자신의 직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왕자는 날마다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내가 처음으로 집을 떠나본 것이기에 이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황제는 가장 현명한 대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나라로 가서 그의 아들에게 통치자의 의무를 가르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대신은 만일 그가 혼자서 간다면 오만한 어린 왕자가 그의 말을 듣지 않으리라는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임무에 제국의 군대에서 가장 강력한 장군을 대동하게 해달라고 황제에게 청했습니다. 황제는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대신과 강력한 장군, 2명의 사자가 어린 왕자를 가르치기 위해 함께 갔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왕자의 궁전에 도착했을 때 연회장에서 흘러나오는 최고조에 달한 파티의 흥겨운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왕자의 5 친구에 의해 궁전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당했습니다. 현명한 대신은 그들이 누구이고 누가 그들을 보냈는지를 알렸습니다. 그렇지만 왕자의 5 동료는 그저 비웃으며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곳은 우리 왕자의 영토요. 그리고 여기서 그는 그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이요. 현명한 신하의 사리에 맞는 말은 왕자의 5 친구에게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장군이 검을 빼들고 그 친구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순식간에 5 친구는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 후 2 사람은 궁전으로 방해받지 않고 들어가 파티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왕자 앞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현명한 대신은 그들이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렸습니다. 그의 5 친구와 마찬가지로 왕자는 이곳이 그의 나라이고 그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꺼져요. 그는 완강하게 아버지의 가장 현명한 고문이 하는 말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장군이 다시 한번 검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왕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검의 날카로운 날을 왕자의 목에 대었습니다. 장군이 명령했습니다. 왕자님, 당신 아버지가 보낸 대신의 말을 들으십시오. 피부에 닿은 칼날을 느끼며 왕자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듣고 있어요. 듣고 있잖아요. 강력한 장군이 왕자를 조금도 흔들림 없이 잡고 왕자는 최선의 주의력을 기울이고 황제의 대신은 그 젊은이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왕자는 통치자의 의무와 보상에 대해 모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혜롭게 그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체 제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황제는 부처님이고 왕자는 그의 제자들 중 한 사람입니다. 현명한 대신은 통찰을 의미하고 강력한 장군은 선정을 의미합니다. 왕자의 5 친구로 표현되는 5가지 장애들을 쫓아버리는 것은 통찰이 아니라 선정입니다. 그리고 선정에 뒤따르는 근접 삼매가 마음을 오랫동안 흔들림 없이 잡습니다. 그러면 통찰이 일어나서 마음의 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종치는 막대. 위에 2명의 사자에 관한 비유가 보여주듯 사물의 본질을 깊이 보기 위해서는 마음이 흔들림 없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종치는 막대 문제로 대중들에게 자주 설명합니다. 저는 제자리 옆에 놓여 있는 종치는 데 사용하는 막대를 집어들고
청중들에게 묻습니다. 이게 뭐죠? 막대기요.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다른 대답은 없나요? 저는 묻습니다. 원통 모양이요. 다른 사람이 의견을 냅니다. 또 다른 것은요? 저는 계속합니다. 반은 검고 반은 흰 것이요. 흰색 절반이 천으로 쌓인 것이요. 6인치 길이요. 종을 치는데 사용하는 것이요. 그게 이것의 모든 것인가요? 저는 더 많은 대답을 유도합니다. 반짝이는 거요. 끝이 둥근 것이요. 손으로 쥐는 부분이 다른 것이요. 묘사들이 그치고 청중들은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종치는 막대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아직 마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더 오래 볼수록 그들은 더 많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보기 시작하는 것은 그것을 묘사할 단어들이 없습니다. 그들은 명칭들이 피상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막대기, 원통 모양, 반은 검고 반은 흰 것 등보다 훨씬 이상의 것입니다. 명칭들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배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명칭을 인습적 실제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명칭을 사물로 혼동할 때 이것은 이해를 방해합니다. 청중들이 이것은 막대기다 라고 말하고 의미를 포착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의 조사를 멈췄습니다. 모든 명칭들이 소진될 때까지, 그들이 모든 명칭들 너머의 것을 보기 시작할 때까지 저는 그들이 발견을 계속하도록 부추겨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나무 숲. 케임브리지 대학의 학생 시절, 저는 처음으로 명상 수련회에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참가자들은 매일 아침 1시간 동안 운동을 위한 산책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날 아침, 상당히 고요한 수행을 이미 경험하고 나서 저는 근처에 있는 식물원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식물원에 들어갔을 때 제 마음은 입구 바로 안에 있는 대나무 숲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삶에서 보았던 것 중 가장 절묘한 식물이었습니다. 긴 줄기들의 모양과 질감은 매혹적이었고 아침 햇살에 그 빛깔은 찬란하게 빛났고 줄기와 점점 가늘어지는 가지 그리고 얇은 잎의 비율은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미풍에 너무 우아하게 흔들리는 전체가 앙상블을 이룬 모습은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저는 경이로움 속에 그 불가사의한 대나무를 그저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몇 분 동안이나 그렇게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근처 벤치에 앉아서 시간이 다 될 때까지 대나무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탐구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스스로를 명상 수련회에 돌아가도록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식물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대나무의 경이로움이 저를 다시 사로잡았습니다. 한 번 더 저는 신체적 운동을 위한 시간을 똑같은 작은 대나무 숲을 응시하며 고요히 벤치에 앉아 보냈습니다. 그 수련회의 9번 아침 중 8번을 케임브리지 식물원 입구에 단순한 대나무들을 즐거움 속에 응시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으로도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수련회가 끝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자유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나의 오랜 친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나무 숲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어리둥절했고 실망했습니다. 똑같은 대나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평범하고 허약하게 길고 단조롭고 밋밋하게 보였습니다. 지저분한 작은 덤불처럼 보였습니다. 그 변화는 저로 하여금 며칠 전에 그토록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대나무 숲을 무엇이 그렇게 바꾸었는가를 조사하게 만들었습니다. 변한 것은 대나무가 아니라 제 마음이라는 사실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수련회가 지난 후
그리고 케임브리지 시내의 복잡한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친 후 제 마음은 수련회에서 알았던 고요한 멈춤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마음은 사물의 표면만을, 명칭만을, 그리고 결점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음은 그 아름답고 무한한 시면으로 깊이 뛰어들 수 있도록 대나무를 충분히 오랫동안 고요한 멈춤 속에 잡아둘 수 없었습니다. 위에 두 사자에 관한 비유의 왕자처럼 마음은 산매에 의해 흔들림 없이 잡히고 나서야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명상 수련회 중 저는 처음으로 깊은 수행을 경험했습니다. 식물원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 저의 마음은 대단히 고요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대나무로 돌렸을 때 마음은 거기에 머물렀고 거기에서 놀았고 그 물체의 중심으로 뛰어들었고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고요하게 멈추면 종치는 막대조차도 놀랍도록 복잡하고 매력적이게 됩니다. 종치는 막대에서 너무도 많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시간 동안 행복하게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의 가르침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손전등 더하기 지도. 단조로운 대나무 숲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으로 변신하는 것을 보는 것은 흥미로울 뿐 아니라 대단한 영적 기쁨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미혹은 가장 단단한 대나무보다 더 꿰뚫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경험들은 마음이 산매에 의해 강화되었을 때 얼마나 더 깊이 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산매가 더욱 평화로워질수록 마음은 더욱 고요하게 멈추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알아차림은 더 깊이 꿰뚫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선정 후의 마음에 깊은 통찰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선정 후 수행자가 어디를 봐야 할지를 모를 때는 깊은 통찰이 일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나무 숲은 봐야 할 적절한 장소가 아닙니다. 앞의 비유를 이어서 하자면 선정 후의 마음은 앞의 모든 것을 비추는 매우 강력한 손전등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전등을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르면 깊은 통찰이 숨어 있는 장소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손전등뿐만 아니라 정확한 지도도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지도입니다. 하지만 지도만 있고 손전등이 없거나 혹은 아주 약한 손전등을 가지고 있다면 이때도 역시 깊은 통찰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경전을 공부하고 대단한 성취를 얻은 수행자들과 토론을 해서 이론을 잘 파악하고 있지만 선정에 대한 개인적 체험이 없는 학자와 같습니다. 손전등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깊은 통찰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도를 가지고 있고 질문하고 공부하면서 경험 많은 스승들에게 듣고 강력한 손전등도 가진 사람, 즉 선정에 의해 강화된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깊은 통찰에 가까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정과 지혜를 가진 이들은 깨달음에 가까이 있다.